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2035년 전에 건강보험료는 고갈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0이 된다는 네, 거죠. 유보금이 0이 되고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 소아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시자 현 국회의원이신 이우정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혁신당 국회의원 이주영입니다.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소아응급실에서 소아응급 전문 의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SBS에서 뉴스 인터뷰가 나오는데 어떤 거?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근무 마지막 네네. 날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는 뭐 정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1월 31일에 네. 그만뒀고 2월 1일에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자분들 전화 받고 정말 공교롭게도 바로 그 다음 주에 의대 증원 발표 나면서 지금 이 사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때가 공교로웠을 뿐이지 완전 네. 우연이네요. 완전 우연이죠. 네. 네. 그때 혹시 그러면은 사직하게 되신 이유나 이런 거는? 저희 팀이 여자에서 7명이 다 애 엄마. 소아응급실에 네, 일하시는. 대부분 서울에서 출퇴근을 했죠. 병원은 천안이었는데 응급실이니까 몰아서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육아도 할 수 있고 가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입원 환자가 없으니까 딱 인계하면은 병원에서 연락받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쵸, 그게 그쵸. 엄마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실 그쵸, 것 같고 사실은. 서울에서 천안까지 출퇴근을 하고 또 소아응급실을 당직을 쓴다는 거 그것도 다들 워킹맘. 대신 저는 그렇게 하는 대신 아이들 학교 행사도 갈 수 있고 스케줄 조정도 음. 우리끼리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쵸. 이런 게 좋았고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왜 그러다가 그만두고 그만두게 된 거는 주변의 응급실이 소아 전문 응급센터가 아니어도 소아를 많이 보셨었고 입원도 여러 병원에서 가능했는데 이 지역부터 무너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응급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고 소아를 못 보니까 환자들이 저희 센터로 몰리죠. 그러니까 보통은 뭐 천안, 대전 아무리 멀어도 뭐 인근에서 왔는데 점점 더 무슨 구미에서 오고 구로구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고 네, 서울 구로구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전국에서 오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중증도도 너무 높아지고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지원한 사람이 당연히 우리 병원도 없었으니까 소아청소년과 입원도 안 돌아가고 소아 수술도 안 되고 저희 병원 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지. 네, 서울 몇 개 빼고는 지금 전국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아 입원이 안 되고 소아 중환자실이 안 되고 소아 수술이 안 되는데 중환은 우리 응급실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거는 굉장히 소아 영역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였고 이미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이를테면 장중첩 이런 거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죠. 사회적인 하면. 중환이 된 거예요. 서울 가야 되는 병원. 의학적으로 중환이 아닌데 네, 사회적으로 중환이 시스템 된 때문에 거예요. 중환이 된 네. 거네요. 해결이 안 그러다 되니까. 보니까 응급실에 와 있는 환자들을 도저히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중환은 쌓이고 보낼 수는 없고 입원도 못 시키고 응급실에서 내가 데리고 케어를 하는데 환자들은 계속 밀려 들어오고 근데 나 혼자 있거나 전공 한 명이랑 있거나 왜냐면 그거 이상은 인력이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교대하고 이럴 때 2명이서 막 급하게 환자를 이제 정리하고 퇴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사고가 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할 수는 없겠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기도 했고요.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또 체력적으로 밤을 새는 게 나는 더 이상은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셔서 결정하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한 3명까지 빠졌어요. 4명이 되는 순간 스케줄이 안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365를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뽑으려고 했는데 소아응급은 이제는 하려는 사람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돈을 많이 준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랑 제일 친했던 제 동료랑 이렇게 둘이 남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불가능합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지역 소아응급 이런 거는 의사를 좀 늘려서 보내면 누군가 낙수로 가겠지 뭐 이런 얘기가 작년 겨울부터 막 나왔거든요. 그쵸.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저는 지방 소아응급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거 자체가 이거밖에 못하는 의사라는 취급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가 실제로 좀 있긴 했어요. 그럼요. 내 능력을 증명하려면 이미 깨진 판이니까 내가 먼저 가지는 않더라도 2명 남았는데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서울 쪽에 있는 센터로 가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만두게 됐고 실제로 서울 쪽 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만둔 건 이제 아셨으니까. 근데 그때는 못 가겠더라고요. 이 마음으로 소아응급을 계속 할 거면 그 센터를 지켰을 것 같고 이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다시 뛰어들기에는 마음이 너무 힘들다.
사실 이번에 이 대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 있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은 곳에서 계속 네. 하고 계시니까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거보다는 저는 사실 책을 봤어요. 우리 다시 먼 바다로 갈 수 있을까? 이재용 선생님. 책을 봤는데 네, 이재용. 그걸 보면은 거기 이제 넌지시 나와요. 우리나라의 지역 소아 응급이 처한 현실에 대한 것들도 나오고 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역 소아 응급 중에 지역도 사실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영역 중에 하나인데 그때 왜 지역으로 가셨고 지금 지역 의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지역이면서 소아과 의사들 원래 소아 응급 별로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응급실 네, 별로 그런 안 것 같아요.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갔던 이유는 전적으로 저의 필요 때문에 갔어요. 필요. 네, 제 삶의 밸런스를 지키는 게 중요했고 저는 애가 셋이잖아요. 저는 의사로서의 아이덴티티도 있지만 엄마로서의 아이덴티티도 있고 그러면 하나의 아이덴티티에만 집중해서 사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이 삶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 이 여러 개의 이주영이라는 존재가 뭐 하나라도 아주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엄마로서의 역할을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면 내가 이거를 꾸준히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에게는 그게 지역에 있는 소아응급실이었어요. 제가 소아응급실에 가게 된 건 막내를 낳고 얼마 안 돼서예요. 셋째를 낳았는데 서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때 이제 4살, 3살 신생아 이렇게 아이고.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가 좀 필요했어요. 집안 사정도 있었고 뭐 애들 문제도 있었고 남편도 그때 군의관이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살림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돈도 당연히 벌어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때 저에게 필요한 건 내가 일을 하면서 애를 볼 수 있는 굉장히 간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에 의사가 없다. 현상으로서 맞죠. 그런데 지역에는 지금 모든 게 없긴 해요. 그런 상황에서 개인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인프라 재반 여건이 안 되는데 개인을 무조건 내려보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지역에 의료가 필요한 건 맞죠. 그렇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충청까지도 서울에서 출퇴근이 가능하고 부산이나 대구권역에서 경북 어느 정도가 또 출퇴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갈 만한 유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갔을 때 내가 확실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우가 더 좋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함께 있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원 이런 곳에서도 막 수억씩 부르지만 못 가는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국립대병원은 그거 한 5분의 1로도 사람이 가 있거든요 이미.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일할 만한 환경이 되고 같이 일할 만한 동료가 동료도 있고 있고. 비교적 안전하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의료도 마찬가지로 일을 할 사람이 자기의 삶을 너무 많이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지속 가능하고 순환이 된다고 봐요. 그 그래서 말씀이 너무 무조건 중요한 것 같네요. 아주 오지에까지 배치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어떤 출퇴근의 방식, 어떤 파견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개인의 삶을 좀 인정하는 상태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개인의 삶을 너무 희생하지 않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의사 교수님한테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또 국회의원이시니까 저희보다는 많은 정보나 정책 같은 거를 연구해 보시고 검토도 해보셨을 것 같아서 다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저 때만 해도 막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지금 150일 된 저희 딸 또래는 거의 한 20만 명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5분의 1로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들이 줄어들었고 초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병원 이용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거고 건강보험료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소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런 걸로 콘텐츠 얘기했을 때 의사들이 왜 건강보험료 걱정하냐 말은 하지만 저희 또 공급자이자 소비자이고 이 문부는 정말 어떻게든 누군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보험료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게 있을까? 사실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고 그쵸. 그래서 개혁을 실제로 이 시점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의료 개혁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갈 거냐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어떤 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갈 거냐의 문제는 또 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전국민 건강보험 플러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모든 병의원이 반드시 국가와 계약을 맺고 그 행위에 따라서 돈을 받게 돼 있는 이 시스템은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아직까지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28년에서 계산에 따라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2035년 전에 건강보험료는 고갈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0이 된다는 네, 거죠. 유보금이 0이 되고 그 해에 낸 걸로 그 해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 예산 자체가 이미 다 깎아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뒤면 우리나라의 노령화가 더 진행이 되는데 지금도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14%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4%의 어르신들이 쓰시는 의료비는 전체의 40% 정도가 돼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비율이 당연히 늘 수밖에 그쵸. 없고 의료비는 더 많이 증가를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또 높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고려를 했을 때는 지금의 시스템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재원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그거를 어느 정도 상급병원에서 시기를 늦추고 있었던 건 전공의들이었던 건 맞아요.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지금 사라지자마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니까 내년 후년 후 아마 희망적이진 않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게 저는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지금 뭐 의정 갈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야 의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아직도 정부나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24년도에 이탈한 전공의들을 복귀시키는 방법에 대한 협상을 얘기하는 다 틀린 거예요. 24년만 문제인 것도 아니고 이탈 전공의 복귀라는 것도 이걸 아직도 파업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5학년도 이후의 것에 대한 논의는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군의관 공부에 어떻게 할 거냐. 군의관 공부에 빠지는 순간 그쪽에 필요한 의료인을 또 정식 채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이건 또 또 돈이죠. 지금까지 들지 않았던 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냉정하게 돈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으로서 일정한 돈을 걷었어요. 예산이 한정돼 있죠. 더 걷는 거에도 굉장히 비탄력적인 규모예요. 그런데 의료의 이용은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요구에 의해서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걸 지금까지 어떤 곳에서도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진료 접근에 대한 허들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접근성이 낮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가 의료 이용자, 저도 뭐 이용자입니다만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했고 좋았던 것은 맞는데 이것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저는 정부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 정도고 남은 돈이 이만큼이다. 명확하게 네,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부.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이것까지는 보장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것에 대한 걸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계속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르는 거거나 진정성이 없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자체를 당장 폐지하고 이러는 건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또 크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보장성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치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건보의 고갈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고 이 시기를 늦추는 것의 중요성이 뭐냐면 지금 정부는 이 대답을 의사수를 눌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보는 것이 사모님 영상의학과시지만 사실 영상의학과 같은 경우도 AI 판독 같은 거 들어와서 이거를 제대로 접목을 시키고 기존의 선생님들 시술 쪽으로 가신다던가 아니면 관리 감독하는 쪽으로 가고 이러면 수월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높아져요. 의사가 안 필요해지진 않을 거예요. 다 필요는 한데 그 효과가 좋아지는 거죠. 정신과 같은 경우도 진단 도구 개발되고 신약이 들어오고 만약에 다른 기전이 밝혀지고 그러면 훨씬 더 투입이 돼야 되는 비용과 시간과 인력이 주는 거잖아요. 특히 외과 마찬가지 수술 도구라던가 신약 아니면 신기술 새로운 진단 방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고 그것이 비용도 시간도 인력 다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이걸 빨리 도입을 해서 우리 전체에 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계속 정책을 만들면서 이 건보 고갈을 최대한 늦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장 뭐 신기술 도입하고 거기에 뭐 보장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들 수는 있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입원비라던가 여러 네. 가지가 아낄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의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단과 치료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분명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 예방, 재활, 그렇게. 돌봄, 정신건강, 뭐 치매라든가 특히 또 파킨슨 이런 맞아요. 부분들은 진단치료 이외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많아요. 그게 사회적인 비용을 계속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지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규제로서 억눌러 놓고 의사 수를 지금 늘렸죠. 이 늘어난 의사들은 당연지정제로 종속이 된 상태에서 행위를 할 때마다 건보에서 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지정제를 일부 축소하고 보장성도 축소를 하고 그 외의 것들을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술이나 신의료도 안정성만 입증이 됐다면 이거를 무조건 뭐 심평원을 통해서 다 수가를 줘서 국가가 해주려고 할 게 아니라 일부는 자율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오는 반박이 하나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민영하다. 두 번째는 너무 의사들이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민영화라는 게 다 같은 민영화가 아니에요. 좋은 민영화가 있고 나쁜 민영화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신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되는 거는 대부분 민간 쪽 민간적입니다. 영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료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세계 최고의 의료는 결국 미국으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자율성을 풀어줘야 처음에 휴대폰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너무 비싸고 하니까 소수의 사람만 썼지만 그것이 오히려 빨리 도입이 돼서 일반화가 될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른 시간에 혜택을 볼 수 있게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전히 그럼 돈 있는 사람만 쓰니까 쓰지 마라고 하기에는 앞으로 의료의 발전에 대해서 너무 억압적인 것이 아니냐. 이게 돈이 충분했으면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게 돈이 없고 이미 붕괴할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까지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사들이 뭐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핵심 의료 모든 과에는 핵심 영역이 있죠. 맞아요. 그리고 그 핵심 영역 밖에서 핵심 의료가 잘 되도록 혹은 삶의 질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보완 의료가 있는 거예요. 이낙준 선생님이 망막박리로 얼마 전에 수술받았는데 사실 이것도 핵심 영역이죠. 완전 핵심 영역. 안과를 지금 아무도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내과 의사가 뭐가 필요해? 지금 눈이 안 보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 핵심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응급이나 중증 외상이라던가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그리고 생명에 직결된 최소한의 것들은 국가가 보장성을 당연히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죠. 하지만 그 외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벼운 질환 가벼운 같은 질환 아니면 좀 더 내가 좋은 걸 선택하고 싶다. 지금 그것도 다 막혀 있거든요. 맞아요. 내가 돈을 더 내고 좋은 걸 하고 싶어도 불법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주고 그러면 무슨 효과가 생기냐면 세계 수준에서 봤을 때 가장 싸고 가장 질 좋은 의료가 뭔 것 같으세요? 피부 미용인 거. 그렇죠. 네. 미용 성형. 거기는 시장이 들어가 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진짜 듣기로도 최근에 엔화 가치 때문에 네. 해외 나가는 게 워낙 부담이 되는데도 한국 미용이나 피부가 아, 싸서 네. 엄청 지금 맞아요. 많이 한국에 와서 왜냐하면 수술 거기는 받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완전 자유 경쟁 맞아요. 시장이죠. 네, 네. 그러니까 거기는 가격을 고시하지 하라고 안 해도 본인들이 먼저 배너로 띄우죠. 비급여 막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필수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된다기보다 그것도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 만약에 망막박리 수술을 해도 기본적인 수가가 있고 또 그 수술 과정이나 내가 입원해 있을 때 할 수 조금 더.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또 환자에게 선택권도 줘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열어놓으면 오히려 병원 입장에서도 건보에서 가져가는 돈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보를 이거를 최대한 늦게까지 해서 왜냐하면 이게 빨리 붕괴할수록 취약계층부터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이에요. 그럼요. 무너지는 게 그냥 똑같이 영향을 받으면 그냥 공평하게 다 못 누리나 보다 할 텐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게 빨리 고갈될수록 건보에서 돈을 못 주겠죠. 그럼 당연히 이거는 병원과 국가의 계약 위반인데 그러면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줬냐 나는 본인 부담금만 받았고 공단에서 줘야 되지 않냐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안 줄 수는 없고 돈은 부족하고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환자에게 직접 받아라. 그게 준비되지 않은 나쁜 민영화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특히 취약한 게 희귀병, 난치병 환자들. 그쵸. 그건 약제가 네. 가격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보의 고갈이라는 걸 빼고 이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전혀 이 큰 그림을 보고 있지 못하다. 의료개혁이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건보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세이브시키고 아낄 수 있는지가 세이브에서 아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보험제도와 새로운 의료 시스템을 빨리 세팅을 하자는 거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근데 이게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들이 네. 다양할 텐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사실은 꽤 오래 걸릴 것 그렇죠. 같거든요. 정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대중 선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이거는 의사도 선택해야 돼. 그게 비극인 게 음. 이걸 5년 전, 10년 전에 시작을 해서 하고 있었으면 위험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부터 저는 전공의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 1년차 지원할 사람이 없죠. 인턴은 90% 넘게 90% 넘게 네, 지금 다. 사직을 했으니까 인턴 수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1년차 지원할 사람 없죠. 지금 4년차 시험 못 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도 지원 못 하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연차 새 연차가 비어요. 그런데 이미 대부분의 바이탈과들은 그 윗연차 없었죠 원래. 아예 없었죠. 그러면 아무도 없는 의국인 거예요. 여기서는 교육이 불가능해요. 맞아요. 교육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이 논의를 만약에 4, 5년에 걸쳐서 한다. 이 동안에 그냥 교육 수련의 맥이 끊기고 기술이 중단되고 맞아요. 사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하루가 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그렇고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다시 원상복귀가 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오산이다. 빠르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의료 AI에 대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의료에 대해서는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의사를 강화시켜주는 비서와 같은 인공지능이다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확 늘어나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비용이 주니까 미국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확 올라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도 맞아요. 빨리 하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인턴은 90% 이상이 지금 사직을 했고 사직한 전공의도 뭐 3분의 1 이상이 이미 다른 곳에 취업을 그쵸. 했어요. 다른 곳에 취업을 했다는 거는 전공의 생활을 하지 않겠다. 이미 나가서 바깥을 경험하고 나면 못하죠.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내과나 외과나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분명히 흔히 생각하는 필수과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병원을 나가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정말 내년, 내후년 어떻게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좀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계기라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이건 개인을 설득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사태를 개개인이 본인의 삶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국가 전체에 나쁜 결과를 낳은 사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좋은 방향이 도출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을 안 해도 지원을 하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핵심 의료에 대한 수가 개선, 그리고 민영사상의 리스크에 대한 보완, 사회적인 새로운 시스템이나 보험 제도에 대한 합의 이런 게 돼서 내가 흉부외과를 하고도 주말에 쉴 수 있고 큰 문제 없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 민영사상에 부담이 없고 그러면 재미있어서 하는 친구들 저는 아직도 너무 많을 거라고 그쵸. 많죠. 많죠. 그러면 앞으로 배출될 지금 휴학 중인 저 많은 의대생들 앞으로 의대생. 입학할 그 미래의 어. 의대생들이 그걸 선택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나간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련 시간 줄여줄게, 뭐 지원금 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직접 만나보면 지금 전공의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거 다 알고도 올해 흉부외과 선택했고요. 우리 때보다 사실 훨씬 더 열악하기 사실 때문에 그럼에도 훨씬 더 불구하고 큰 했어야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공부를 다시 할 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 공부하고 싶고 내 일을 잘 하고 싶다는 이거를 계속 존중을 해주고 그래 너 잘한다 이렇게 되는 분위기로 가야 그 다음 세대도 그걸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이주영 의원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이야기들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많은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서 모시길 잘했다. 오늘 뭐 저희 영상에서 보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막 소아과 시절 얘기하면 막 재밌게 이렇게 밝게 얘기해 주시다가 의원님 모두가 될 때 딱 모두가 바뀌어서 이렇게 딱 진승이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갑자기 어려워하죠. 저 약간 뭐 문제 생겼나? 저도 너무 듣고 좀 네. 좋은 시간이었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헬프님들도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 이게 듣고. 우리 모두의 일이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또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환경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영 의원님도 한번 뭐 한번, 소감이나 네. 혹은 뭐 편하게 그냥 안 말씀이나 저는 닥터 프렌즈 워낙 아주 오래전부터 팬이었어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끝내는 게 또 트렌드여가지고 아. 저희가.